오늘은 며느리 손에 맞아 집을 나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까지 제 편이 아니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눈물 대신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녁이 깊어가던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막 끝내고 손을 툭툭 털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정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발소리부터가 날카롭고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애써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미정아, 국 좀 끓여놓으면 어떠니? 도연이가 내일 새벽에 나가니까 밥이라도 챙겨야 힘이 날 것 같아서.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 같았어요. 제가 왜요? 도연이가 알아서 챙겨 먹겠죠. 어머니, 아직도 제가 옛날처럼 뭐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꾹 참고 웃는 얼굴로 덧붙였어요. 그래도 도연이 몸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새벽에 빈속으로 나가면 힘들잖니. 그러자 미정이는 냉장고 문을 쾅 하고 닫으면서 비웃더군요. 그럼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왜 맨날 저한테 떠넘기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가 늙은 사람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어요. 도연이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화살은 저를 향해 있었죠. 저는 얼떨결에 미정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숨이 막히더군요. 한 걸음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제발 좀 꺼져요. 집안에서 늙은 사람이 어슬렁거리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대로 벽에 부딪히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어요. 온몸이 굳은 채로 간신히 버티면서 물었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러자 미정은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콱 죽어버리라고요. 그래야 이 집이 편해져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희생과 인내가 단 한마디 말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미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음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방 안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콧노래 소리가 제 가슴을 더 깊게 찔렀어요. 저는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지만 속은 불길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눈물이 흐르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듯 답답했어요. 그때의 절망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 입에서 그냥 죽어버리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불 꺼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감겼지만 마음은 뒤틀린 채로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엔 미정이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그냥 콱 죽어버리라고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도연히 잘 챙기라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돌아온 건 욕설과 손찌검이었어요. 제 어깨에 남은 멍, 자국이 화끈거려서
마음까지 쓰라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 얼굴을 흘끗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어디 부딪히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웃음으로 넘겼죠. 아니야, 그냥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도연이 눈치를 봤지만 차마 미정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만약 말했다간 또 싸움만 커질 테니까요. 아들 앞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 태도가 너무 억울했죠. 도연이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미정은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속삭였죠. 어머니, 앞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 말투가 너무 서늘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발소리조차 조심하게 됐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세탁기를 돌릴 때도, 심지어 기침을 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됐어요.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죠. 밤이 되면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냥 콱 죽어버리라고요. 그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로 스스로 생을 끝내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눈앞에 도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아들, 그 아이 생각이 저를 겨우 붙잡아줬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아들을 생각해 아무 말도 못하는 어머니, 마음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며칠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미정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녀가 부엌을 지나칠 때마다 제 몸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어느 날은 이른 아침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다 실수로 뚜껑을 떨어뜨렸는데 그 소리에 미정이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새벽부터 시끄럽게. 제발 좀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있을 건데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손만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렇게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 내가 누구인데?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억울함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죠.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도연이 어렸을 적 사진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서류를 꺼내들자 제 손이 떨렸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다. 더 이상 맞고만 있을 수는 없어. 마음을 다잡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미정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앞으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쳐갔지만 미정은 곧 비웃으며 대꾸했죠. 어머, 이제야 입을 여시네. 근데 뭐 어쩌실 건데요? 결국 도연이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실 거잖아요. 그녀는 비아냥대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지금은 이렇게 웃을지 몰라도 오래 못 갈 거다. 반드시 내 손으로 내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제 안에서 처음으로 복수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밤이 유난히 길었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리고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그동안 참으면서 적어둔 날짜와 상황이 빼곡했어요. 언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어느 날 어떤 손찌검이 있었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이제 그 공책은 제 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의원으로 갔어요. 접수 창구 앞에서 손등에 멍과 어깨 통증을 보여주니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의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넘어지신 건가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집에서 부딪혔어요. 통증이 오래가네요. 의사는 촬영을 하고 타박과 염좌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내줬어요. 저는 고맙습니다 하고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죠.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봉투를 꼭 쥐고 걸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그 다음은 녹음이었어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죠.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들킬까봐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걸로 골랐어요.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여러 번 했어요. 손안에서 딸깍 소리가 나면 멈추고 다시 눌러보고 파일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놓칠까봐 가방 속에도 하나 더 넣어두었어요. 이웃도 떠올랐어요. 같은 동에 오래 산 박 여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박 여사, 예전에 미정이가 현관에서 큰 소리 치던 것 들으셨어요? 박 여사는 눈치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었어요. 몇 번이나요, 어머니, 제발 꺼져요 하는 소리. 저도 마음이 불편했죠. 혹시 나중에 증언해 줄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잠시 제 손을 잡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내셨네요. 필요하면 제가 본대로 말할게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 잠깐 들렀어요. 제 얇은 겉옷이 하나 필요했거든요. 현관 앞에서 녹음기를 켜고 벨을 눌렀죠. 문이 열리자마자 미정이가 입술을 빗둘게 올리며 말했어요. 또 왜 오셨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요? 겉옷 하나만 가져갈게. 놓고 간 것도 관리 못하시면서 왜 자꾸 들락날락이에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 말투가 너무 서늘했지만 저는 말없이 옷장으로 향했어요. 일부러 발을 천천히 끌며 소리를 냈죠. 그러면 보통 미정이는 더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냈거든요. 도연이 앞에서는 언제나 불쌍한 척이죠? 뒤에서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조용히 닫았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가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그 떨림이 제 심장 박동 같다고 느꼈어요. 현관으로 나서려는데 미정이가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앞으로 집에 오지 마세요. 저희도 생활 있어요. 늙은 사람 뒤치다꺼리 하느라 제 인생 망치기 싫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난간을 꽉 잡았죠.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웠지만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어요. 흔들리던 다리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계단참에서 CCTV를 봤어요. 그제야 생각이 났죠. 관리사무소의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바로 관리실로 내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며칠 전 저녁 시간에 우리 집 앞 복도에서 다툼 소리가 났을 때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관리인은 로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리까지는 없지만 몸을 밀치는 장면은 보이네요. 주민 요청서 쓰시면 열람은 가능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열람 신청을 했어요. 시간대, 위치, 제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했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면 보관 요청을 하라는 조언도 들었어요. 관리실 문을 나오는데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지만 맑았어요.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잡음 사이로 미정이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앞으로 집에 오지 마세요. 늙은 사람 뒤치다거리. 저는 이어폰을 빼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증거가 말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문자였죠. 그동안 미정이가 보냈던 말들. 내일부터 식사 알아서 하세요. 방 치우고 다니라니까요. 오지 마세요. 같은 짧은 메시지들을 별도 폴더에 모았어요. 캡처를 떠서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했죠. 그리고 제 기록 공책에 문자 캡처 완료라고 적었어요. 줄 끝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 동그라미가 제게는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전화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후 2시 가능하세요? 상담실장 목소리가 들렸죠. 네, 어머니 가져오실 자료 있으세요? 진단서, 녹음 파일, 문자 캡처, 그리고 복도 CCTV, 열람 신청서가 있어요. 충분합니다. 오실 때 신분증과 메모도 챙겨오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불 켜진 작은 방이 갑자기 넓어 보였어요. 오늘 하루에만 제 삶이 조금 움직였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창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바람 냄새를 오래 맡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회색 빌딩 6층 유리문에 붙은 가족법 전문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어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사무실 안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고 서가에 꽂힌 법전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어요. 순간 제 싸움이 진짜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죠. 어서 오세요. 상담 예약하신 김 여사님 맞으시죠? 젊은 상담실장이 저를 안내하며 밝게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가방을 내려놓았죠. 손끝에 땀이 배어 종이가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잠시 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눈빛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앞에 앉아 차분히 말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참다. 더는 못 참아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었어요. 진단서, 문자 캡처, 녹음 파일, 메모장, CCTV 열람 신청서까지 테이블 위에 자료가 쌓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증거로서 가치가 커요. 우선 폭행과 상습적 언어 폭력을 근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인권 침해이니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억울함이 누군가의 언어로 가능하다는 말로 바뀌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른 거죠. 정말 가능합니까? 네, 다만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증인 확보가 중요한데 이웃분이 증언, 의사가 있으시다니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증인, 박 여사라고 굵게 적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오히려 힘있게 눌러졌습니다.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는 계속 어머니를 약자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법은 약자의 편일 때가 많아요. 차분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어깨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죠. 그래, 이제 내가 숨어 다닐 이유는 없구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바깥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차갑지만 더는 저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등에 시원한 바람이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여사, 이제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낼 겁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떨렸어요.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구멍이 꽉 막혀 한동안 대답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되찾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눈에 들어온 건 시장 입구의 붕어빵 가게였어요.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자 문득 아들이 어릴 적 손에 붕어빵을 쥐어주면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자라 지금은 제 편이 아니란 사실에 가슴이 저렸지만 동시에 결심이 더 단단해졌어요. 아들 때문에라도 더 이상 무너져선 안 돼. 이제 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는 모였고 변호사도 제 편에 섰습니다. 다만 남은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뿐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제 내가 당했던 모든 눈물의 값을 받아낼 거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오랫동안 억눌렸던 사람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 떨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참고만 있는 일이 있나요? 언젠가는 이제 됐다 하고 일어설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위해 이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냉랭한 공기와 함께 서류 넘기는 소리, 무전기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다리가 덜덜 떨리더군요. 하지만 주머니 속에 꼭 쥔 녹음기와 진단서, 그리고 제 손등의 자국이 저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이분은 가정 내 폭행 피해자입니다. 고소 접수를 원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소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순간 현실이 된 거였죠. 경찰관은 제 손등과 어깨의 사진을 확인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단서도 있습니까? 저는 봉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겁니다. 순간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곧바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조사실로 자리를 옮기자 담당 수사관이 자료를 하나씩 받아들며 물었어요. 녹음 파일은 여기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일을 재생하자 그동안 제 가슴을 짓눌러 왔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죽을래? 늙은이가 눈치도 없어. 당장 안 치워. 내가 뭔데 나한테 소리야. 돈 한 푼 못 버는 주제에 스피커를 울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수사관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걸 보니 그 모든 모욕이 이제 증거로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확실하네요. 상습적 폭언과 폭행, 정황이 뚜렷합니다. 수사관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고소장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번호가 발급되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회색 하늘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이 저를 단단히 받쳐주는 듯 했죠.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나 이내 주먹을 쥐며 속으로 다짐했죠. 아니, 아직은 아니다.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내 이름으로 싸워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칠게 흩어진 머리칼, 눈가에 깊은 주름, 그러나 두 눈만은 전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짓밟힌 세월 그대로 돌려주마. 거울 속 저를 향해 그렇게 말하니 마치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두려움 속에서 떨던 사람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그 떨림이 얼마나 큰 용기로 바뀌는지 혹시 여러분도 참고만 있는 일이 있나요? 언젠가는 이렇게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함께 준비해 보시죠. 며칠 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아들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미정이 경찰서 다녀왔대요. 어떻게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지켜주길 바랐던 아들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며느리 편이었어요. 내가 본 건 없어도 들은 건 있잖니.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의 한숨은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엄마도 고집 세고 말 심하게 하잖아요. 둘이 서로 싸운 거지. 왜 일방적으로 미정이 탓을 해요? 지금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라고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핏줄조차 제 편이 아니구나. 핏줄조차. 며칠 뒤 집 앞 골목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비웃음을 걸고 팔짱을 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소까지 하시더니 많이 용기 생기셨나 보네요. 근데 아세요? 아들이 저 편이에요. 결국 재판 가도 어머니 혼자만 웃음거리 될 거라니까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돌려놓을 수 있니? 미정은 냉소를 지으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사랑하니까요. 어머니는 이미 짐일 뿐이죠. 늙은이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똑똑히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들마저 내 등을 돌린다 해도 나는 끝까지 간다. 이제 물러서면 내 인생은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 말대로 짐일지 몰라 하지만 버려진 짐은 무서운 법이다. 난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일어설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에 잠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펜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 줄 한 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들과의 통화, 오늘 며느리의 조롱. 그 기록은 제게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조차 내 편이 아니라고 느낄 때 인간은 끝까지 무너질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일어설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 노인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실래요? 며칠 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아들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미정이 경찰서 다녀왔대요. 어떻게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지켜주길 바랐던 아들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며느리 편이었어요. 내가 본 건 없어도 들은 건 있잖니.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의 한숨은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엄마도 고집 세고 말 심하게 하잖아요. 둘이 서로 싸운 거지. 왜 일방적으로 미정이 탓을 해요? 지금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라고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핏줄조차 제 편이 아니구나. 핏줄조차. 며칠 뒤 집 앞 골목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비웃음을 걸고 팔짱을 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소까지 하시더니 많이 용기 생기셨나 보네요. 근데 아세요? 아들이 저 편이에요. 결국 재판 가도 어머니 혼자만 웃음거리 될 거라니까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돌려놓을 수 있니? 미정은 냉소를 지으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사랑하니까요. 어머니는 이미 짐일 뿐이죠. 늙은이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똑똑히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들마저 내 등을 돌린다 해도 나는 끝까지 간다. 이제 물러서면 내 인생은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 말대로 짐일지 몰라 하지만 버려진 짐은 무서운 법이다. 난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일어설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에 잠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펜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 줄 한 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들과의 통화, 오늘 며느리의 조롱. 그 기록은 제게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조차 내 편이 아니라고 느낄 때 인간은 끝까지 무너질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일어설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 노인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실래요?
며칠 후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날이었죠. 저는 긴장으로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나겠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어요. 피고인 윤미정은 시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도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한 적 없어요. 미정은 소리쳤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법원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했고 미정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처럼 뻔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이도 결국 현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 말 안 믿은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다시 바로 서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더 지나야 할 거다. 제 목소리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은 울림이었죠. 며느리 미정은 판결 후 직장에 서해고당하고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렀습니다.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내가 진정 원한 건 며느리의 몰락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일이었구나. 법원 건물 앞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바깥 공기를 마주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손에는 판결문 한 장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기쁨보다 그동안 제가 겪어온 긴 세월이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참새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구나. 나라는 사람, 나라는 엄마, 나라는 여자를 지켜내는 일이었구나. 아들 도연은 여전히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죄책감에 젖은 얼굴로 매일 안부를 묻고 시장도 대신 다녀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늦었지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연아 엄마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꼭 기억해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그 말은 단지 아들만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친정에서도 등을 돌리고 친구들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끝내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녀가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증명했고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만 남았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은 드러납니다. 내가 끝까지 버텼듯이 여러분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살 거야.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마음에 다시 새겼습니다. 존엄을 지킨 사람은 결국 어떤 폭풍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